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6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10년 전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죠. 그래도 귀여운 손주를 자주 보며 지내서 외롭진 않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혹시나 며느리 때문에 마음고생하며 살고 계실지 모를 분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같은 이유로 상처받고 뼈저린 후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배은망덕한 며느리를 지옥행 열차에 태워보낸 그날의 이야기를 털어놔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평범한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8살짜리 손주가 영상통화를 걸어왔더군요. 할머니, 나 민호! 화면 속 손주의 밝은 목소리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이고, 민호구나. 잘 있었어, 우리 강아지. 네, 할머니 언제 와요? 민호가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화면으로 보니 손주가 입술을 삐쭉 내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꼭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그래? 우리 민호가 할머니 그렇게 보고 싶어 했어? 네,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멸치볶음이랑 장조림 먹고 싶어요. 엄마 맨날 된장찌개만 해줘.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알았어, 할머니가 민호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서 갈게. 내일이 일요일이니까 내일 갈까? 와, 진짜요? 할머니 최고! 손주의 환한 웃음을 보니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 장을 봐와 부지런히 손을 움직였어요. 멸치를 볶으면서 고소한 냄새가 주방에 퍼지니 손주가 좋아할 모습이 눈앞에 그려져 흐뭇했습니다. 장조림과 동그랑땡도 만들고 아들이 좋아하는 코다리 조림에 며느리가 좋아하는 오이 소박이도 했습니다. 우리 민호가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만 해도 흐뭇했습니다. 며느리도 제가 만든 반찬은 맛있다며 은근히 반기는 눈치였으니까요. 좀 넉넉히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반찬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국물이 흐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담아 아들네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죠. 욕심을 부린 탓에 짐이 너무 무거웠지만 상관없었어요. 가는 내내 손주 볼 생각에 마음이 들떴거든요. 잠시 후 아들네 집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목소리였죠. 자동으로 몸이 긴장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다. 아, 어머님 오셨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린 잠옷 차림이었는데 표정이 썩 밝진 않았어요. 일찍 오셨네요.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 민호가 어제 보고 싶다고 전화를 했더라. 그래서 오늘 오겠다고 하고 반찬 좀 만들어 왔는데 내가 마음이 급해서 너한테 연락한다는 걸 깜빡했구나. 혹시 민호한테 못 들었니? 애가 그런 걸 제대로 전달하겠어요. 그냥 심심해서 전화했나 보네요. 다음부턴 그런 일 있어도 저한테 따로 연락 꼭 주세요. 역시 며느린 제가 반갑지 않은 눈치였어요. 그래도 든든하게 반찬을 해왔으니 그걸 보면 기분이 조금이라도 풀릴 거라고 기대했죠. 아이, 그래, 미안하구나. 나이 먹으니 자꾸 깜빡깜빡한다. 뭐 어쨌든 이왕 오신 거니까 들어오세요. 며느린 크게 인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문을 열어주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손주가 TV를 보고 있다가 절 발견하곤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내 새끼! 손주를 꼭 안아줬습니다. 석 달 전에 보긴 했지만 3년은 못 본 듯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버스 한번 타고 30분이면 오는 거리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여 자주 들락거릴 순 없었죠. 할머니, 멸치볶음 가져왔어요? 아유, 그럼 장조림이랑 동그랑땡도 있단다. 우와, 대박! 손주의 신난 모습을 보니 바지런히 준비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반찬 보따리를 들고 집안에 들어서도 며느린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전 그런 며느리에게 물었죠. 수진아, 민호 아범은 어디 갔니? 아, 그 친구분 부친 상당해서 새벽에 거기 갔어요. 아마 오늘 밤에 늦게 나올 것 같아요. 아유, 그래?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곁에 딱 붙어 앉아 애교 부리는 손주를 보니 그런 마음도 금세 사라졌죠. 점심시간이 되어서 제가 가져온 반찬들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손주가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특히 멸치볶음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역시 할머니 반찬이 제일 맛있어. 그래? 또 먹고 싶으면 또 전화해. 할머니가 100번이라도 만들어줄게. 며느린 깨작거리다 밥 한 공기를 겨우 비우고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어요, 어머님.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시큰둥했네요. 그러더니 또 당연하다는 듯 핸드폰을 들고 소파에 자리를 잡더군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밥 먹은 설거지도 제 차지가 된 겁니다. 하지만 뭐 그 정도는 익숙해져서 크게 마음 상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귀여운 손주 보기 위한 대가라고 생각하며 포기한 지도 꽤 됐으니까요. 오후가 되니 손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녁도 드시고 갈 거죠? 민호 할머니가 해주신 미역국도 먹고 싶은데. 어머나 그래? 집에 미역이 있나 모르겠네. 그러면서 며느리를 바라보자 말없이 한숨을 쉬며 고기와 미역을 꺼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소매를 걷어붙이고 손주가 먹고 싶다는 미역국을 끓여 저녁을 먹였어요.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벌써 7시가 넘어가고 있더군요. 손주는 아쉬운 얼굴로 절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은 자고 가면 안 돼요? 그러자 제가 뭐라고 답하기도 전에 며느리가 팩하며 손주에게 신경질적으로 말했어요. 너 밥 먹었으면 바로바로 양치하라고 했지? 얼른 들어가서 이 닦고 나와. 엄마 좀만 이따 할게. 얼른 시키는 대로 해.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손주는 할 수 없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저와 며느리 둘만 남게 되자 분위기가 급격하게 냉랭해졌어요. 며느린 소파에 앉아 인상을 쓰며 절 향해 말했죠. 어머님, 이제 가셔야죠. 평소 아들과 함께 있을 때의 상냥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으니 며느리가 아들과 있을 때만 절 부모 취급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거든요. 그래, 가야지. 민호한테 인사만 하고 가마. 그냥 가세요. 애가 또 할머니 가는 거 보고 울면 귀찮아져요.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가방을 들었죠. 그때 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설마 애가 저런다고 자고 가고 싶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그 말에 놀란 제가 뭐라고 답하려다가 이어지는 말에 그만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팔짱을 낀 채 입꼬리를 올리고 비웃듯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무슨 호텔 온 줄 아시나?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보일 태도나 할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맨날 이렇게 불쑥불쑥 오시면 저도 힘들어요. 누구나 쉬고 싶은 주말이잖아요. 내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민호가 보고 싶다고 해서. 민호는 맨날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맨날 오실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고만 하실 게 아니라 생각이라는 걸 좀 하세요. 퇴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계속 그렇게 생각 없이 사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금방 치매 와요. 저희도 저희만의 생활이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며느리의 막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분노로 덜덜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안녕히 가세요. 멀리 안 나가요. 며느린 마지막 인사조차 차가웠습니다. 돌아서는 제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아파트를 나와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버스 안에서도 서러움에 북받쳐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며느리가 선을 넘기 시작한 건 한참 된 것 같았네요. 아들과 있을 때만 저에게 살갑게 대하고 둘만 남으면 늘 다른 얼굴을 보였거든요. 저에게 위생에 관해 지적하거나 시골 같은 먼 곳으로 이사가서 살 생각이 없냐고 권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까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요즘 며느리들이 다 시어머니를 불편해하니 그런 정도라고만 여겼습니다. 친구들 말을 들어봐도 며느리랑 모녀처럼 지낸다는 건 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일이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며느린 적당한 선을 지키는 친구들의 며느리들과는 다른 인간이었어요. 제가 틈을 보이고 모든 걸 참아주자 결국 얼굴에 똥물을 끼얹는 것과 매한가지인 소리까지 짓거리게 된 겁니다. 제가 언제부터 며느리한테 그토록 우스운 존재가 되었는지, 짐짝 취급당하는 신세가 되었는지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호텔 온 줄 아시나? 그 말이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전 며느리를 제 식구로 받아들이고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 돌아온 게 이런 모욕이라니. 더는 이대로 참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대로 며느리 손에 자라게 놔두면 귀여운 손주가 어떤 어른으로 자랄지 덜컥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날 밤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이기만 하다 문득 서랍장 위에 놓인 오래된 수첩이 눈에 들어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마음이 복잡할 때나 고민거리가 있을 때 간략한 메모를 남기며 마음을 다스리던 수첩이었죠. 먼지가 수북히 쌓인 겉표지를 쓸어내리고 펼쳐봤습니다. 몇 년 전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해 손주를 낳았을 때의 일도 적혀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어느 날짜에서 손이 멈췄네요.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다. 며느리의 과거를 안다는 사람이 연락해 나에게 경고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이미 귀여운 손주가 태어났고 아들은 너무나 행복해 보인다. 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의 제 고뇌가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고 예전의 일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의 내 선택이 잘못됐던 걸까? 지금이라도... 아니야.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하게 사는데 민호는 또 어쩌고. 하지만... 그날도 저는 예전 그 수첩에 고민을 적던 날처럼 한숨만 쉬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런 제 고민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목요일 아침 문화센터에서 일본어 강의가 있어 분주히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승준아, 지금 일할 시간 아니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엄마, 죄송한데 지금 집으로 좀 가주실 수 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제가 대전으로 출장을 왔는데 민호가 울면서 전화했더라고요. 뭐? 아니 왜? 무슨 일 있어? 어디 다친 거니?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사실은 그 사람이 저 몰래 돈을 좀 써서 사채업자들이 찾아온 것 같아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민호 어미가? 아니 네가 월급을 안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짓을 해? 사채가 얼마나 무서운 건 줄 몰라? 애엄마가 순진해서 물정을 잘 모르잖아요. 저희 이번에 이사하면서 그동안 모은 거 탈탈 털어 집 사느라 여유가 없으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돈 필요한 일이 뭐가 있어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실은 처남이 사고를 쳐서 자기 누나를 들들 볶은 모양이에요. 깜빵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장모님도 알아누우셨다네요. 그러니 어떡해요. 그 사람이 장녀잖아요. 그래서 착해 빠진 그 사람이 저한테 말도 못하고 몰래 사채해서 돈을 빌렸나봐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너희 처가에 확인해 본 거야? 저한테 면목이 없어서 힘들어하신다고 해서 따로 연락 안 드렸어요.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출받아 갚아주기로 했는데 대출 승인 나는 그 기간을 못 참고 이 인간들이 집으로 찾아갔나봐요. 애가 놀랄 텐데. 알았다. 내가 당장 가보마. 그래서 저는 허둥대며 택시를 타고 아들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현관문을 열고 험상궂은 사내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열린 문틈 사이로는 손주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네요.
남자들은 절 보더니 딴청을 피우며 엘리베이터 앞에 서더군요. 저는 도끼 눈으로 남자들을 바라보며 외쳤어요. 아니 벌건 대낮에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돈을 받으려거든 곱게 기다릴 것이지. 우리 아들이 대출 받아서 갚겠다고 했다는데. 아이고 어르신, 저희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르신 며느님이 하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인간이라 저희도 불신이 쌓여서 그렇게 됐네요. 이거 실례했습니다. 도대체 얼마입니까? 동생 사고 친 거 수습하려고 고생하는 애한테 너무 야박하게 그러지들 말아요. 제가 며느리 편을 들고 나서자 한 남자가 콧방귀를 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게 또 지 남편한테 거짓말했나 보네. 이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거짓말이라니. 어르신, 먹고 살려고 이런 일 해도 저희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드님한테 마누라 단속 잘하라고 하세요. 애가 무슨 죄입니까? 결혼하고 몇 년 잠잠하길래 마음 잡은 줄 알았더니 예전 버릇이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 며느리가 우리 회사 단골이거든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네요. 단골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며느리가? 자세한 건 직접 물어보세요. 저희가 집안일에 일일이 나서기도 그렇고요. 아무리 고객이라지만 저렇게 어린애 키우는 여자가 자꾸 돈 사고 치는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 마누라라면 당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지 뭐. 아휴, 아무튼 만수무강 하십시오, 어르신. 그렇게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건들거리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더군요. 저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안으로 들어가려다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사돈 총각이 사람을 때려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다던 안사돈은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았어요. 며느리가 거짓말했다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죠. 평소에 지 마누라 말이면 콩을 파치라고 해도 믿던 아들이 이번에도 감쪽같이 속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신이 아득해져 오는 것을 느끼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며느리가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뭐야? 왜 또 온 거야? 그까짓 돈 덜어서 갚는다고 했잖아. 기다리라고. 수진아, 나다. 그 말에 당황했는지 며느리가 잠시 아무 말도 없더니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아니 또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승준이가 가보라고 해서 왔다. 민호가 놀랐는지 울면서 전화를 했다고. 네? 아니 이 녀석 핸드폰을 압수하던지 해야지. 학원 다닐 때 연락 안 될까봐 사준 건데 온 사방에 쓸데없는 전화라네요. 민호 이제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아이 그래도 애가 놀란 것 같은데 얼굴이라도 봐야지. 어머님, 제 말 못 믿으세요? 이제 괜찮다잖아요. 안 그래도 정신없는데 어머님까지 보태지 말고 그만 가주세요. 그러더니 얼굴 앞에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잘못은 지가 해놓고 엄한 저에게 화풀이하는 게 너무나 괘씸했어요. 그래서 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며느리가 기고만장하는 꼴을 더는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요. 더 두고 보다가는 저는 며느리에게 완전히 지렁이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될 것 같고 아들네 집안 꼴도 말이 아니게 될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손주였습니다. 개념 없고 잔머리만 굴리는 어미에게서 자라다 순수한 아이가 못된 물이 들까봐 너무 걱정됐어요. 그래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오래되고 낡은 그 수첩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아직 손주가 채 100일도 되지 않았을 때 벌어진 예전의 그 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정승준 씨 어머님 맞으시죠? 전 김수진과 3년간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뜬금없이 한 남자가 전화를 걸어와 만나자고 했을 때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카페에서 만난 남자가 절 보고 내뱉은 첫마디에 전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승준이는 수진이가 남자 한번 못 만나봤다고 우리 아들이 첫 남자라고 하던데? 그런 제 말에 남자가 한숨을 쉬며 답했죠.
아드님 정말 순진하시네요. 아니 여자 볼 줄을 모르는 건가? 아무튼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남자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심한 낭비벽이 있어서 동거하던 그 남자의 전 재산을 탕진했다는 겁니다. 명품백,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그런 곳에 돈을 펑펑 써대다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되어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앞에 놓인 물컵을 잡고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그리고 한숨을 크게 내뱉으며 물었죠. 지금 그런 말을 나한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옛 여자가 결혼했다고 하니까 질투나서 결혼 깨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아이 질투라뇨. 가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전 이제 그 여자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아요. 단지 저처럼 피해보는 남자가 더는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렇게 연락드리기까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용기 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저도 결혼 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아들 말렸을 거예요. 하지만 두 아이 사이에는 벌써 아이까지 태어났어요. 이제 그 아이는 제 며느리이자 손주의 엄마입니다. 지나간 과거로 인해 새로 시작한 아이들의 앞날을 망칠 순 없어요. 과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니까요. 아이가 태어났으니 수진이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의 단호한 태도에 남자가 놀란 것 같더군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어르신의 선택이라면 앞으로 다신 연락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진이가 이번엔 정말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길 저도 빌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물론 예상치 못한 남자의 말을 들은 저도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갓 태어난 손주와 행복에 빠져있는 아들에게 그 말을 꺼낸다면 모두가 불행해질 게 뻔했어요. 차마 제 손으로 아들을 지옥의 문으로 끌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심지어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그저 과거로 묻어두고 며느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길 바란 거죠. 하지만 그런 제 선택은 너무나 큰 실수였어요. 아이가 어릴 땐 예전 버릇을 잘 참으며 조용히 살던 며느리가 얼마 전부터 스멀스멀 못된 버릇이 도진 모양이었네요. 저를 함부로 대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참아보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과 손주가 며느리 때문에 위기에 처하는 건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읽으며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자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제가 그런 허물까지 덮어주며 오랜 시간을 침묵했는데 그 대가가 고작 호텔 운운하는 모욕이라니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번에야말로 미련 없이 제 손으로 며느리를 응징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과거에 제가 아들과 손주를 위해 며느리를 감싸줬다면 이번엔 아들과 손주를 위해 진실을 밝힐 차례였죠. 지난번처럼 망설이다가는 아들도 며느리 과거의 남자처럼 빚더미에 올라앉을지 모른다는 오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 착잡한 표정을 저는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제 아들마저 그렇게 되도록 놔둘 순 없었네요. 조금 더 빨리 그런 생각을 했다면 좋았겠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만큼 후회만 하고 있지 말고 서둘러 움직여야 했네요. 그래서 예전에 수첩 맨 뒤편에 끼워뒀던 남자의 명함을 꺼내며 생각했어요. 이 번호가 아직도 맞을까? 그 남자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당장 전화해보고 싶었지만 새벽이라 참아야 했죠.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보낸 저는 아침 9시가 넘길 기다렸다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다 듣지 못했던 이야기가 더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며느리가 벌인 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기도 했거든요. 혹시 번호가 바뀌었으면 어쩌지? 그 남자가 날 기억하고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잠시 신호음이 이어지는 그 찰나의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혹시나 안 받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 네 번째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예전에 제가 만났던 그 남자의 목소리가 맞는 것 같았어요. 몇 년이 지난 후였지만 그날의 기억이 너무 충격적이라 마치 어제 일처럼 그 목소리가 떠오르더군요. 저 최준영 사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는 정승준 엄마입니다. 예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도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어요. 아, 기억납니다. 김수진 일로 만났던 분 맞죠? 아, 네, 맞아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무슨 일로... 혹시 그 여자가 또 무슨 짓을... 남자의 목소리에서는 걱정과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아마도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전화로 말씀드리긴 좀 긴 이야기라서요. 아, 네, 그럼 오늘 오후 2시쯤 제 카페로 오시겠어요?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카페인데 제가 이 전화번호로 주소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됐지만 기꺼이 시간을 내준다는 말이 고맙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때 다 듣지 못했던 며느리의 숨겨진 과거가 더 있을 것 같아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잠시 후 오후 1시가 되자 저는 집을 나섰어요. 강북구 수유동까지는 지하철로 갈아타면서 가야 했죠. 오랜만에 먼 길이었지만 오히려 머리를 식힐 수 있어서 좋았네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남자를 만나서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오래전 남자의 경고를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까?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털어놔야 할까? 1시간 후, 저는 무사히 남자의 카페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잘 찾아오셨군요. 남자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남자는 한숨을 쉬더니 저에게 음료를 고르라고 하고 직원에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뭐 그럭저럭요. 최 사장님은요? 저도 이렇게 카페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장사는 잘 되는 편이에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 떨리는 마음이 좀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그때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다시 연락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남자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도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사실은 제 며느리가 다시 그 예전 낭비벽이 도진 것 같아요. 네? 저는 놀라는 남자에게 지난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얘기를 듣던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숨을 깊게 쉬더니 고개를 저었죠.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군요. 아드님은 아직도 그 여자의 실체를 모른다는 거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긴 그게 김수진 특기니까요. 아이까지 낳고 사는 마당에 남편 앞에선 더욱 철저하게 연기했겠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순수하고 착한 여잔 줄 알았죠. 말도 예쁘게 하고 절 잘 챙겨주고 그래서 금방 사랑에 빠졌어요. 처음엔 카페 손님과 사장으로 만나서 만난 지 3개월 만에 같이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머나, 그렇게 빨리요? 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성급했죠. 하지만 그땐 정말 그 여자가 제 운명의 상대라고 믿었어요. 근데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화장품, 옷, 구두. 그러다 점점 더 비싼 걸 원하더라고요. 전 사랑하니까 다 사줬습니다. 카페가 막 시작할 때라 여유가 없었는데도 카드를 긁어가며 사줬어요. 듣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명품백도 몇 개나 사줬나 몰라요. 한 개 사주면 또 다른 걸 원하고 급기야는 외제차까지 사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거절했죠. 더 이상은 제 능력에서 무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 몰래 카드를 훔쳐서 흥청망청. 그래도 눈 감아줬습니다. 카페가 자리 잡으면 결혼할 생각에 동거를 시작한 거라 어떻게든 참고 인연을 이어가려고 했거든요. 정말 심했네요. 하지만 한계가 오더라고요.
한 달에 카드값이 몇 천만 원이 넘게 나온 적도 수두룩해요. 네? 1,000만 원이요? 네. 결국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제가 대출까지 끌어다 썼지만 감당이 안 됐죠. 그래도 그 여잔 정신 못 차렸어요. 제 아파트 등기 권리증까지 몰래 빼내서 사채에서 돈을 빌려서 기어코 외제차를 샀더라니까요.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헤어지신 거군요.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정도였으면 설득하고 달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 남자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죠. 그것보다 더한 짓을 했다는 상상만으로도 손에 땀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돈은 저한테서 다 뜯어가면서 뒤로는 딴 남자들까지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뭐라고요? 남자요? 네. 제가 늦은 시간까지 카페를 하니까 매일같이 클럽에 가서 남자 만나고 호텔에 드나들면서 뒤통수를 친 겁니다. 친구들이 그런 김수진 모습을 우연히 보고 사진을 찍어 보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머나, 어쩌면 참 가지가지 했군요. 결국 그건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참 고생 많이 하면서 자수성가했어요. 그래서 얼른 좋은 가정 꾸려 아이 낳고 알콩달콩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그런 여자를 제 아이의 엄마로 만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신 거군요. 네, 쉽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순순히 저 같은 호구를 놓칠 리가 없었죠. 온갖 방법으로 붙잡으려고 난리였어요. 울고불고 매달리고 죽어버린다고 협박하고. 남자의 목소리에 그때의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꼼짝하지 않으니까 결국 포기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전화번호도 바꾸고 카페도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연락할 방법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 어렵게 처음으로 열었던 카페를 처분하고 그 여자가 친 사고 뒤치다꺼리하느라 알거지가 됐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저는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느껴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죽어라 지방에 내려가서 돈만 벌었어요. 막노동도 하고 식당에서도 일하고 1년간은 배도 탔죠. 그러다 몇 년 후에 간신히 재기할 종잣돈 만들어 상경했더니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르신의 아드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절 찾아오신 거군요. 네.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면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르신께서 다 알고 나서도 받아들이신다고 하셔서 더 이상 제가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일찍 결혼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남자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숨 쉬었습니다. 그때 정말 큰 용기 내주신 건데 제가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그땐 갓 태어난 손주랑 기쁨에 들뜬 아들한테 차마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도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고요. 어르신, 앞으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여자가 돈을 써제끼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제가 3년 동안 겪어봐서 잘 압니다. 이런 말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번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남자의 경고가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 만남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남자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며느리의 과거에 대한 충격도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느라 사는 게 아니었죠. 그맘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가 제 생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집에서 조촐하게 밥이나 먹잖아요. 엄마도 꼭 오시래요. 아무래도 이번 천한 일로 미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 제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네요. 괜찮다고 하는데도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괜히 지난 일 마음에 담아두고 그 사람 눈치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알았다. 아들의 말에 저는 우라통이 터졌지만 내색하진 않았어요. 사실 며느리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죠. 그래도 아들 생일이니 가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아들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을 초대했더라고요. 아들의 회사 동료들과 가까이 지내는 아파트 지인들도 와 있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아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며느리도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미소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죠. 어머님,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게 해서 죄송해요. 다시는 친정일로 신경 쓰시지 않게 할게요. 며느리가 공손하게 사과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죠.
역시 승준이 앞에선 연기를 잘하는구나. 저는 입술을 깨물며 가증스러운 며느리에게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파티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축하 노래를 부르고 다들 즐거워했어요. 민호도 제 옆에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죠. 할머니, 오늘 너무 신나요. 즐거워하는 손주를 보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아이를 보니 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래, 이 애를 위해서라도 더는 저 시한폭탄 같은 애를 그냥 두고 볼 순 없어. 그렇게 마음속으로 수많은 갈등을 겪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파티가 이미 한창 무르익은 다음이었죠. 누구지? 오실 분들은 다 온 것 같은데? 그러더니 아들이 나가고 잠시 후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안녕하세요. 정승주 씨 맞으시죠? 저는 김수진 씨와 아는 사람인데요. 오늘 남편분 생신이라고 해서 저도 축하드릴 겸 잠시 들렀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아들은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죠. 네? 감사합니다.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아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당신 지인분이 내 생일 축하해 주신다는데? 집 안으로 들어서던 남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오랜만이네요. 남자의 얼굴을 본 며느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간신히 말했어요. 누구시죠? 전 누구신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이고, 절 벌써 잊으셨어요? 이거 서운한데요. 그럼 저희가 어디서 만났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남자가 웃으며 말하자 며느리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어머나, 이제 보니 제 친구 오빠시네요? 친구 통해서 이 동네 이사 오셨다는 말은 들었는데 뭘 굳이 이렇게까지. 아무튼 제 남편 생일 축하하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며느린 진땀을 뻘뻘 흘리며 남자의 말에 막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런 핑계를 만들어낸 걸 보고 저는 혀를 내둘렀어요. 남자는 절대로 며느리 친구의 오빠일 리가 없었거든요. 한창 아들의 생일 파티가 벌어지는 현장에 들이닥친 건 다름 아닌 저에게 며느리의 과거를 말해준 카페 사장이었기 때문이죠. 분위기는 어색해졌지만 남자가 웃으며 자리에 앉아 밥을 먹자 이내 다시 사람들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사색이 된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며 괴로워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모습이 은근히 고소해 조용히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네? 제가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자기가 벗겨먹은 옛 연인이 나타나니 긴장이 되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하긴 왜 안 그렇겠어요. 제 아들은 며느리가 순수하고 착한 여자의 대명사인 줄 알고 사는데. 3년이나 동거한 남자가 있고 거기다 그 남자를 알거지로 만들었다는 기겁할 과거까지 있었으니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너 왜 그렇게 땀을 흘리니? 어디가 안 좋은 거 아니니? 네? 아니요. 제가 왜요? 저 아주 말짱해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배탈 난 거 아니야? 똥 마려운 강아지 같은 표정인데? 제가 이죽거리자 며느리가 이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어요. 아니라니까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시비해요? 며느린 궁지에 몰리자 사람들이 있는 것도 잊은 채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두려움에 떠느라 본성을 감추지 못한 거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파티에 온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죠. 뭐야? 수진씨 지금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른 거야? 에이 설마. 그때 당황한 아들이 다가와 물었네요. 당신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들의 등장에 며느린 어쩔 줄 모르며 절 향해 사과했죠.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무리해서 음식하느라 좀 힘들었나 봐요. 긴장이 풀리니 두통이 밀려와서 죄송해요 정말. 그런 며느리의 말에 아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봤죠. 그때 거실에서 밥 먹던 사람들이 멋쩍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쩐지 수진 씨가 안색이 별로인 것 같더니 몸이 안 좋았나 보네요. 그럼 저희 이만 일어날게요. 그러자 며느리가 손사래를 치며 떠나려는 사람들을 말리더군요. 어머, 아니에요. 제가 손님을 초대해놓고 실수했어요. 저 정말 괜찮아요. 이왕에 오신 거 더 편하게 놀다 가세요. 음식도 많이 남았는데. 하지만 남편의 직장 동료들도 자리를 털고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아유, 아닙니다. 지금도 충분히 배부르게 먹었어요. 음식 장만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재수씨. 그럼 저희 이만 가볼게요. 아니, 그러실 필요 없는데. 며느리와 아들이 아무리 말려도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은 하나둘 눈치를 보며 자리를 떠났어요. 결국 어색한 공기 속에 아들 내외와 저, 그리고 며느리 과거의 남자만 남게 됐네요. 다행히 손주를 이웃사람이 자기 아들과 놀게 하겠다며 데려갔거든요. 어른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눈치껏 아이를 대피시켜준 것 같아 고맙더라고요. 사람들도 다 떠나고 손주도 자리를 비우자 어른들만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가만히 앉아 밥을 먹던 최 사장이었습니다. 야, 수진아, 너 음식 솜씨 많이 늘었다? 갑자기 며느리에게 반말하며 태도가 변한 남자를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며느리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오빠가 내 음식 솜씨를 어떻게 알아요? 저기, 오늘은 내가 머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그만 가주시겠어요? 다음에 친구랑 같이 다시 만나요. 하지만 남자는 웃던 얼굴에 웃음기를 거두며 답했죠. 모르긴. 내가 왜 네 음식 솜씨를 몰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된장찌개도 끓이고 김치찌개도 끓였잖아. 물론 내 카드랑 현금이 필요할 때만 그랬지만. 그 말에 아들이 며느리와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네요. 네? 카드라뇨?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러자 남자가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 말했어요. 인사를 다시 해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전 김수진 친구의 오빠가 아니라 김수진과 3년간 동거한 사이입니다. 그 3년간 제 전재산 탕진하고 빚더미에 올려놨죠. 그리고 헤어지자니까 온갖 협박이란 협박은 다 했어요. 뭐라고요? 아들은 인상을 쓰며 자기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다는 듯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어요. 그러자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다가서며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때 저랑 수진이가 같이 살던 시절의 사진이에요. 그 사진은 이미 저도 보았던 사진이었어요. 며느리와 남자가 잠옷 차림으로 침대에서 웃고 있는 셀카 사진과 남자의 볼에 입 맞추는 사진도 있었죠. 아들은 너무 놀랐는지 입만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네요. 그런데 그때도 저만 만난 게 아니었어요. 제 친구들이 흥분해서 이런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며느리가 최 사장이 아닌 다른 남자와 모텔을 들락거리는 사진을 보여주는 것 같더군요. 아들의 얼굴은 이제 충격으로 허옇게 질려 있었어요. 이게 전부 사실인가요? 아들이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궁지에 몰려 넋이 반쯤 나간 듯한 며느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그만하라고! 하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물론입니다. 저 여자가 당신을 속인 거라고요. 아니야, 저 남자 미친 남자야. 그때도 나를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스토킹했는지 간신히 떼어내느라 힘들었다고. 며느리가 소리쳤지만 아들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뭐?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이 사진을 봐! 네가 더 좋아 죽는 표정인데? 세상에 어떤 여자가 자기를 괴롭히는 남자 볼에 입까지 맞춰! 아들이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야, 그건 다 합성한 거라니까! 며느린 미친 듯이 소리치며 발악했지만 저의 한마디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이건 명백한 사실이야. 내가 예전에 다 확인했던 일이다. 그 말에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엄마는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계셨단 말씀이세요? 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승준아. 하지만 그땐 이미 네가 결혼을 하고 민호가 태어난 다음이었어.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묻고 수진이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게 너희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지난 과거를 들춰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아이를 힘들게 하긴 싫었어. 그 말에 놀란 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귀신이라도 본 듯 덜덜 떨면서 물었거든요. 뭐라고요? 그럼 정말 어머님이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난 네가 달라지길 바랬다.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고 내 귀한 손주를 낳았으니까 과거의 잘못은 그대로 묻어두고 앞으로 가정에 충실하길 바라면서 너를 며느리로 품었어. 말하다 보니 저도 감정이 북받쳐 갑자기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은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에게도 충격이었는지 두 아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최 사장이 한숨을 쉬며 더 기겁할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지만 한 가지만 더 묻지. 혹시 네가 낳은 아이가 승준 씨 아인 맞아? 순간 거실이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죠. 며느린 말을 더듬었어요. 무슨 소리야? 네 과거 행실로 봐서 분명히 정승준 씨 만나면서 다른 남자도 만났을 거니까. 네가 한 남자한테 뜯어내는 걸로만 만족할 여자가 아니잖아. 닥쳐! 민호는 승준 씨 아이야. 친자 검사도 했어. 며느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네요. 친자 검사를 했다고? 아니 난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그러자 며느리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아니 그게 내가 혼자 했어. 당신 몰래. 그건 확실해. 민호는 분명히 당신 아이야. 그때 검사한 서류도 있고 못 믿겠으면 당장 다시 검사해도 돼. 난 당당하다고. 하지만 스스로 제 무덤을 팠다는 사실을 모르는 며느리가 처량해 보이더군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더욱 흥분해 미친 듯이 소리쳤거든요. 당당?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당당이라는 말이 나와? 친자 검사는 도대체 왜 한 거야? 왜? 너도 혹시나 민호가 내 아이가 아닐까봐 겁났어?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너 혼자 검사하고 안심한 거야? 민호는 누가 봐도 내 아들이야! 내 어릴 때 모습하고 판박이거든! 그 말에 며느린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다 머릿속이 뒤엉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더군요. 바닥에 주저앉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분노로 몸서리치던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커다란 가방을 끌고 나왔어요. 그 안에는 며느리의 옷가지가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더군요. 당장 그 끔찍한 면상 안 보이게 저 가방 들고 내 집에서 나가!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야. 내가 우리 집을 두고 어딜 가? 우리 집? 여긴 더 이상 네 집이 아니야! 나는 너란 여자랑 무서워서 더는 못 살아. 너 그 사치도 처남 때문에 쓴 거 아니지? 난 그것도 모르고 네가 짝퉁이라며 옷장 속에 숨겨둔 가방 보면서 이번 생일은 정말 좋은 명품 가방 하나 사줘야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어. 근데 그게 다 사채로 산 진짜였던 거잖아! 승준 씨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믿어줘. 웃기는 소리! 난 저 남자처럼 너한테 다 뜯기고도 다시 일어설 자신 없어. 난 혼자 몸이 아니라 민호를 키워야 한다고! 너 같은 정신 나간 여자랑 살면서 애 생고생 시킬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그 가증스러운 얼굴 안 보이게 당장 나가라고! 저도 며느리도 아마 그렇게 흥분해서 소리치는 아들의 모습은 본 적이 없었을 것 같네요. 그날 아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피눈물을 흘렸고 그런 모습을 보는 제 가슴도 찢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아들은 바로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린 말도 안 되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버텼지만 최 사장이 제공한 증거들과 사채에까지 손을 댄 사실에 발목이 잡혀 한 발 물러났죠. 아들의 변호사는 어떻게든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버티자고 했지만 지쳐버린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혼자 원룸 전세라도 얻을 정도는 지급할 생각이에요. 그래도 제 아들 낳아 키우는 동안엔 충실했던 여자니까요. 그리고 제가 더는 이런 긴 싸움을 버틸 자신이 없어요. 그저 빨리 끝내고 싶네요. 저는 아이의 양육권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 아들의 뜻에 따라 이혼은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됐어요. 아들과 제가 그토록 바라던 아이의 양육권은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국 저희가 갖게 됐죠. 맘 같아서는 며느리를 빈손으로 내치고 싶었지만 아들은 일정 금액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했어요.
하지만 며느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지 판결을 듣는 순간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내 아들이에요. 내가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재판이 끝나고도 며칠 동안 아들에게 연락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죠. 수진아, 이제 전부 끝났어. 민호는 내가 잘 키울게. 넌 네 인생 살아.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지 한 달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금순 씨 되십니까? 카드 부정 발급 건으로 조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가 저도 모르게 제 명의를 도용해서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다행히 발급 과정에서 사실이 탄로나 모든 사실이 밝혀진 거죠. 결국 그 사건으로 며느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네요. 그때 법정에 나온 며느리의 얼굴엔 화려했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함만 남아있었죠. 그런 일이 있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토록 오랜 시간 달라지길 기다려준 며느리는 모두에게 실망을 안기고 지방에 내려가 혼자 살고 있어요. 처벌받은 기록 때문에 쉽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여기저기 떠돌다 한 섬유 공장에 취직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와 헤어진 아들은 손주와 함께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동으로 이사 왔어요. 엄마, 당분간 엄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호도 할머니랑 있는 거 좋아하고요. 당연하지. 우리 민호 할머니가 잘 돌봐줘야지. 그래서 요즘 손주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제 집으로 옵니다. 처음엔 힘들어하던 아들과 손주도 어느 정도 마음을 잡았는지 웃는 날이 늘어갔고 며느리 없는 새로운 날들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그저 남은 인생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과 손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제 아들에게 좋은 인연이 찾아와 준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럼 힘든 과거를 떨쳐내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아들 부자를 위해 따뜻한 격려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